네,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 재료의 그 미세 조직 같은 경우는 미세 조직 인자에 의해서 이제 소재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미세 조직 인자를 확인해서 정량을 해가지고 소재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소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미세 조직 분석을 해가지고 어, 조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각각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요게 사실 그 재료공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림 중 하나거든요. 이게 흔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메터리얼스 테트라 헤드론이라고 해, 네, 헤드론이라고 해서 이제 재료의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총 프로세싱, 공정, 그리고 구조, 그리고 특성, 그리고 퍼포먼스, 성능에 대해서 성능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재료 조직의 관계가 바로 요 그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정을 처리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네, 바로 금속 미세 조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뭐 주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세 조직과 이제 아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세 조직, 아니면 3D 프린팅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세 조직들이 다 다르다고 배웠었고, 그리고 이 미세 조직 변화에 따라서 재료의 그 네.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이제 요 프로세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이 미세 조직 스트럭처가 이제 프로퍼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세 조직 변화에 따라서 재료의 강도가 바뀌게 된다든지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앞에 아까 그 재료 강도랑 이제 미세 조직 인자와의 관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어, 특정한 이제 미세 조직 인자의 변화에 따라서 소지 특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들이 향상이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제품의 성능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뭘 해야겠어요? 네, 다시 공정을 개선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정, 조직, 특성, 성능이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 프로퍼티, 이제 재료의 인장 시험이라든지 이제 압축 시험 같은 이제 특성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측정하면 되는 거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공정 변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아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압파율을 얼마를 주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단조를 때릴 때 단조에 칠 때 해머를 얼마나 세게 때리냐, 아니면은 프레스를 어떤 속도로 내리냐에 따라서도 결과물의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공정 변수가 제어가 가능한데, 그럼 미세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 조직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 특성에 대한 분석 중요성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조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금속을 보게 되면은 금속 표면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불투명한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표면이 이제 상당히 거칠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친 상태에서 이제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미세 조직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시험편 표면에 스크래치라든지 이제 오염물들이 없어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녀석들이 이제 표면 효과잖아요. 이런 표면에 의한 효과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연마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폴리싱이라고 해가지고 어,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사포 같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예전에 혹시 그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때 혹시 나무 같은 거 톱질하고 난 다음에 사포질 한번 해보셨죠? 그렇게 사포질 하고 나면은 그 나무결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어, 고와질 겁니다. 그렇게 고와지는 이제 표면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연마 과정이라고 하는데, 같은 과정을 이제 금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인더에다가 사포를 갖다 놓고 마찰 열에 의해서 이제 손상되면 안 되니까 물 튀고 난 다음에 이제 표면을 사포로 이제 문질러 줍니다. 네, 저렇게 이제 문질러 주고 나서 점점 이제 사포를 조금 더 고운 사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고운 사포들을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울면과 같이 상당히 반짝반짝한 네, 표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마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네, 사포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같은 이제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는데, 뭐 기본적인 기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 기작은 비슷한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소재 분석 준비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면 샘플을 준비를 네,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마 작업 후에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결정립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그 조직 안에 상이 어떤 게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석출물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 얘가 만약에 나노미터 단위예요. 그러면은 얘로 볼 수 있을까요? 그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못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 목적에 적합한 이제 분석 기술을 이제 선택하여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제일 네 가지 주요 장비가 바로 이 광학현미경이랑 이제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이제 XID예요. 요거는 아마 다른 과들에서는 거의 쓴 과들이 없을 거고, 거의 대부분 금속과 재료과에서만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의 제 정체성이라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뭐 만약에 나노미터 크기의 석출물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광학현미경 같은 거를 못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은 각 소재 분석 기술마다 이제 분석에 적합한 크기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봤던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니까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이 말인즉슨 뭐 크랙 같은 거 보거나 결정기 크기 같은 거 보기엔 상당히 유용하지만은 그 밑에 크기에 있는 녀석들은 거의 못 본다는 거고요. 뭐 샘 같은 경우도 그 네, 주사전자 현미경이에요. 요약하자면은 네,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심하면 한 10나노에서 20나노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고요. 그리고 TM 같은 경우 그 이하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 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니면 아톰 프로브 토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자 단위 분석을 하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문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눈으로 보기 상당히 어려운 전이라든지 스태킹 폴트 아니면 석출물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녀석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요 녀석 요런 이제 그림이 암시를 하는 게 뭐냐면은, 분석하려는 조직 인자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야지 정확한 정보가 획득이 가능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결정기 크기가 한 15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 15 마이크로 되는 결정립을 보기 위해서 결정립 크기를 재기 위해서 TM을 본다? 말이 안 되죠. 네. 측정할 수 있는 한계치보다 더 큰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 심지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으로 점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의 관찰 방법을 수행한다는 거 역시 뭐 지금 간단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릴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료 분석 및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샘플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각각의 분석기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고 이 분석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 장비들을 조금 더 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이제 이게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주사전자 현미경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에요. 네, 요 녀석이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분석 장비예요. 뭐 EBS 같은 것도 있을 거고 EDS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이런 추가적인 분석 장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그냥 이미지만 얻어내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TM 역시 비슷한 장비들이 있어요. 뭐 TEBSD 같은 것도 있을 거고 EDS 같은 것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보들까지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광학 현미경이고 주사전자 현미경이고 투과전자 현미경이기 때문에 다 현미경이죠. 그래서 이 현미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죠? 네, 렌즈를 이용하여서 물체를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고, 광원의 파장 그리고 렌즈의 굴전율에 따라서 관찰 가능한 분해율하고 초점 심도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분해된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기엔 실제로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해율에 대한 기본 정의예요. 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해율인데 이게 바로 이제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광원의 파장이라든지 렌즈의 굴절률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초점 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 시간 지금 이제 손가락을 바로 앞에 한번 더 보시겠어요? 한 50cm 앞에? 그러면은 이거 볼 때 뒷배경이 흐려지나요? 안 흐려지나요? 안 흐려지죠. 근데 만약에 얘가 한 10cm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cm 앞에 오게 되면은 손가락은 이제 선명하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뒤에 배경은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사체와 이제 피사체가 이제 보일 때 이제 네, 피사체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최대 깊이가 바로 이제 최대 심도거든요. 네, 이런 최대 심도가 결국에는 렌즈의 파장이라든지 굴절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현미경 종류에 따라서 이제 관찰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원의 파장이라든지 굴절률 같은 경우는 광학 현미경이랑 투과전자 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간에 따라서 적합한 이제 제한 요소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 녀석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금속 표면부에서의 이제 결정립이라든지 상 아니면 결함 분포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분포를 이제 직접 관찰을 하고 나면은 결정이 크기라든지 상의 분율, 결함 그 전이 밀도라든지 뭐 석출물 크기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요 녀석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뭐예요? 어, 미세조직학 인자입니다. 네, 그럼 이런 미세조직학적 인자를 알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뭘 알 수 있다고 했죠? 재료의 특성 같은 경우도 예측할 수 있고 요거랑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의 종류를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본 거는 이제 현미경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광학 그리고 전자 그리고 탐침 스캔 현미경이라는 거를 보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학 현미경이랑 전자 현미경일 거예요. 그래서 광학 전자 현미경 안에도 주사전자 현미경이 있고 투과전자 현미경이 있다고 앞에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광학 현미경 안에도 이제 명시야, 암시야라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피어런스라고 해가지고 간섭 현미경이 있어요.
간섭 현미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편광 필터 같은 거 집어넣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현미경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탐침 스캔 현미경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본 이제 파장을 사용하는 현미경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제 재료의 표면을 실제로 이제 긁어 나가면서 어 어떤 그 원자의 이제 오돌토돌함을 이제 얻어내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광원의 종류라든지 광원 샘플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다양한 기술 차이에 의해서 현미경 종류가 상당히 많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로 설명드리는 것들은 여기 앞에 보이는 광학이라든지 전자현미경에 국한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거의 우리가 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런 녀석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광학 현미경 실제로 이제 전자 현미경을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전자 현미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렸네요. 자,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은 요 녀석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냥 전자 현미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소위 말해서 애드온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뭐 나든지 뭐 다른 게임류들 해보면 알겠지만은 커맨드 센터 같은데 보면은 옆에 부속 건물을 달잖아요. 부속 건물을 달면은 얘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얘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총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애드온들이 달리게 되면은 금속 시험편에서 방출되는 이제 2차 혹은 투과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그 기존의 이제 현미경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조성이라든지 성분포를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하거나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드온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샘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X선도 나오게 되고 오저 일렉트론, 뭐 2차 전자, 후방 산란 전자 같은 다양한 전자들이 나오게 될 건데, 뭐 이런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얘를 그 전자현미경의 검출기 하나만으로 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EBSD라든지 BSE라든지 EDS나 AES 같은 다양한 부속 장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각각에 대한 이제 그 이런 정보라든지 이제 애드온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전자현미경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선 회전법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그 현미경하고는 좀 달라요. 네, 현미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의 격자 구조가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금속의 격자 구조는 그게 FCC, BCC, HC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FCC, BCC, HCP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FCC를 가지고 있는 재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격자상수 A랑 B가 가지고 있는 격자상수 B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격자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격자면에서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차이를 만약에 X선을 쪼이게 되면은 X선의 파장이 굉장히 작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X선에서 사용하는 그 파장이 한 1.54 옹스트롬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재료의 격자면 상수가 한 3 옹스트롬 정도 되거든요. 격자면 상수보다도 짧은 이제 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격자면에서의 원자와 딱 부딪히거나 딱 부딪히고 그 다음 면에서 원자가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 차이 때문에 이제 파장에서의 경로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말인즉슨 여기서 회전돼서 나가는 놈이랑 여기서 회전돼서 나가는 놈에서의 길이 차이가 요만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워낙 이게 파장이 짧다 보니까 이만큼의 경로차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로차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회절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뭐 회절과 간섭 같은 경우는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보면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이제 진동을 막 줘요. 진동을 막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정 지점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는 이제 회절이 나타나게 될 거고, 어떤 지점은 1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는 간섭이 나타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런 회절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신호가 엄청 강하게 나타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X선 회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특정한 규칙성이 있어요. 바로 이거를 브레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특정한 각도에서만 이제 회절이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 자세한 부분은 X선 회절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이 일어날 때 단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구조가 일정하니까 딱 요렇게 하나만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거든요. 근데 다결점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결정 방향이 다 다르고, 그리고 결정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격자 구조 안에 결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나야 되는 녀석들이 조금씩 틀어지겠죠. 틀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회저 피크가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저 피크 넓어진 현상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넓어진 회저 피크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말인즉슨 이런 회저 피크 그 넓어진 거 이용해 가지고, 아, 얘가 내부에 결함이 많이 생겼겠구나 같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그 결함의 밀도 역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뭐 조직이 어떻다든지 혁출물의 크기가 어떻다든지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제 이 재료 안에 상이라든지 전이 밀도 같은 이제 정량적인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요런 X선 회절법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재료공학, 특히 금속 재료공학에 입문하셨기 때문에 학습을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뭐 배웠니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이런 거 배웠어, 우리 재료 분석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아톰 원자 단위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를 하나하나 톡 떼서 가벼운 원자가 날아갈 수도 있을 거고, 무거운 원자가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벼운 원자랑 무거운 원자가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뜻이죠. E1 이퀄 E2일 때 2분의 1 mv 제곱에서 m이 더 무거운 녀석이 속도가 빠를까요? m이 더 가벼운 녀석이 속도가 빠를까요? 가벼운 녀석이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검출기까지 가는 시간이 얘가 훨씬 짧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원자들의 이제 도달한 데이터를 다시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위치에서 그 금속의 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고, 어,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원자가 상당히 크기가 적기 때문에, 원자가 상당히 작은데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시편이 너무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편의 크기가 매우 작다 보니까 뭐 국부적인 나노 크기의 석출물이라든지 이제 편석 같은 거를 확인하는 데만 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요 제가 아까 재료 분석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간단하게만 하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도 아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TEM 관련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들의 그 다양한 이제 분석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재료의 결정리 크기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석출물 크기 분포도 얻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상분율 같은 것도 획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현미경이라든지 엑스선 회전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뭐죠? 조직 인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 인자가 이제 특정한 그 이론이 있잖아요. 뭐 재료의 강화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부식 이론 같은 이론들이 있을 건데, 이 이론들하고 실제 그 실험 결과하고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의 비교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이제 바로 비교도 할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조직 인자 획득을 하고 난 다음에 타 특성 평가의 비교를 진행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학적 이론과의 검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요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러면은 이런 특성들하고 인자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럼 이 인자들을 얻어내는 방법, 네. 그래서 이 인자들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업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업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학기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 이 수업이 바로 이런 컨셉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일단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소재 미세조직 분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조직 인자를 알아야지 특성을 예측할 수 있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 분석이 표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긁힘이라든지 오염 같은 불확실한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각 분석 기술마다 적합한 관찰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조직 인자에 맞는 분석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고, 특히나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 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 이렇게 세 가지 현미경들의 기술이 있는데, 그 현미경들이 볼 수 있는 스케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선택을 특히나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X선 회절이라든지 원자 단위 분석 역시 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분석 기기들에 대한 학습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에드온 역시 있다고 했고, 그 각각의 뭐 현미경이라든지 엑스선 해절 그리고 원자 단위 분석 에드온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조직 인자에 맞는 분석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타 분석 결과, 그러니까 기계적 특성 분석할 수도 있고, 뭐 부식 특성 역시 분석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결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금속 관련 엔지니어가 되면은 제일 많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이제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이기 때문에 꼭 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잘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료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재료의 금속의 결정 구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 내용은 재료 과학 시간 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료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조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하학적 결정 구조에 대한 내용,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금속이랑 합금이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결정 구조들이 모여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